자, 김종천의 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소통을 위해서 나타난 남자,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출산율, 요즘은 저 출생률이라는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뭐 여자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낳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뭐 출산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요거 저 세계 1위인데 요게 그 아이를 참 낳지 않는 그 출산율 저조 국가로 이게 참 미래를 참 불투명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출생률이 유지가 돼야 되는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그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네네. 필요한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럼 대체 출산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뭐 신생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2.1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명.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보건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대체 출산율이 2.1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건강이라든지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2.1인데 네. 2.1이 유지되지 않을 때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출산율이 2.1이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0점대 아닙니까? 0.78입니다. 아유 참 정말 큰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저희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앞으로 한 30년 내로는 거의 80% 이상의 인구가 절감하는 국가에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율이 낮아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이미 대체 출산율만큼보다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민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네. 큰 문제 없이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는데 분명히 저출산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민을 워낙 많이 받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민 정책이 또 인구 유입에 상당히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인구가 유입돼서 그걸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1.5 미만으로 매우 낮은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0점대니까 예. 다른 나라 뭐 어떻습니까? 그 2.1이 안 되면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고 1.3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인구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시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출산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 이게 고질적으로 3년 이상 된다라면 아마 이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인구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인데 이러면 진짜 낮은 수준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뭐 OECD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요. 예. 뭐 저출산 문제로 막 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본의 우리가 출산율이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한다면 미국의 출산율의 40%밖에 되지 않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0.78이라는 것도 심각하지만 너무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는데 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출생률 뭐 출산율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낮아졌어라고 원인이 뭐야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건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어렸을 때 뭐 가족계획 정책이라고 그래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뭐 셋만 낳아 잘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60년대 시작했는데 이제 합계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 2.1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1980년대 초반에 2.0으로 떨어졌는데 이 가족계획 정책을 중단하지 않은데 가장 큰 패착이 있습니다. 이 96년 정도 됐을 때 1.6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부가 깜짝 놀라고 이 가족계획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미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데는 상당히 어떤 소득 문제나 주거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어떤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젊은 세대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출산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비용이 들어가니 이걸 못할 일이다라고 해서 집단적인 어떤 거부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거든요. 이걸 이제 사회학자들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단 자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젊은 청년들이 어떤 자기의 삶의 생애 주기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어떤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매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지만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다 보면은 더 이제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혼인율은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90년대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0년대 혼인 건수가 한 40만 건 됐거든요. 네네. 지금은 19만 건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왜 혼인이 중요하면 외국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하는 게 아주 그 사회적 분위기로 문제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혼인을 전제로 해서 다 출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혼인이 적게 되면 결국은 출산율을 떨어져서 네. 신생아 출산율 감소하는 거에 75%는 혼인에 귀착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3년간 신혼부부의 그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한 130만 쌍이 있었거든요. 네네. 2022년도에 이게 100만 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75%가 반영된 게 출생아가 한 4만 2천 명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보통 아버지는 나가서 이렇게 경제활동하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너무 이렇게 육아 부담 자체가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한 가정 개인에게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혼인율도 떨어지지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혼인하고도 아이 낳는 걸 좀 꺼려하게 꺼리죠. 되고 예. 예. 이 정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돈도 주고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개입한 거죠? 심각성을 완전히 이제 법으로 인식한 것은 2005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을 2005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 출산율이 1.100이었습니다.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 법을 위반하고 했는데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다 보니 각 부처별로 소소한 사업들을 한 220개 가까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220개. 예. 지난 15년간 280조의 돈을 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뭔가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280조 1억씩 뭐 나눠도 그죠? 맞습니다. 전 국민한테.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우리는 지금까지로 보면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체감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 네, 네. 오니까요. 전혀 뭐 예.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저출산 정책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 세 종류의 출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금을 주는 현금 인센티브인데 직접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소득 혹 세 공제를 한다든지 각종의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더 말씀 또 하셨는데 여성들이 직장일과 출산, 가정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두 번째 정책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 친화적인, 아동 친화적인,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이런 정책을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크게 차원을 나눠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엄마가 네. 예? 일도 하고 맞습니다. 아이들 키울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좀 아이들 위주로 네. 예, 이렇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국가별 성공 사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도 그 스웨덴하고 프랑스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경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 높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직장 일을 하는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순조롭게 직장을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이를 공공 차원에서 무료로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 보니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 출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과 출산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당장 급하니까 지자체별로 최근에 막 경쟁적으로 뭐 아이 낳으면 출산 장려금 얼마 주겠다 이런 공약을 막 펼치던데 네. 이게 사실 뭐 별 효과가 없는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 10월에 전남 강진에는요.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5,040만 원을 줬습니다. 네. 5천만 원 넘는 7명까지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한 가정에 7명. 예, 일곱째까지요? 예, 그럼 3억 5천 넘는 네, 돈을 네.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느냐? 이 먹튀라고 결론이 난 게요. 그 전남 쪽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 강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0만 원대를 제공을 했었는데 예. 이 뭐 출산할 때 좀 잠깐 전입을 했다가 애 놓고 나서 떠나버리는 네. 이런 어떤 먹튀 현상이라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일시적인 것이 이게 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5,040만 원을 걸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면 네.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뭐 입찰 경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전국 팔도의 모든 똑같이 곳에서 해야죠. 5,040만 원을 한다면 이건 또 한번 또 맞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네네. 일인데 말이죠. 그 뭐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예. 그런데 이제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출산과 관련된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된다. 이게 효과적이다. 또 다른 방법이 성공한 경우가 뭐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시험관 아기 시술이 8명 중에 1명이 해당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뭐 덴마크나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덴마크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공 그 보건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신생아의 10%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실제로 최근 한 8명 중에 1명은 시험관 아기라고 네, 보시면 네, 네.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다 이 구간을 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는 혜택의 네. 경우에는 조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 무료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어떤 다양한 차원에서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 예를 통해서 보면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차별을 둔다거나 하지 말고 그냥 다양하게 맞습니다. 예, 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상으로 시험관 아기가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머니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산다라는 것 자체부터 벌써 이게 별로 유명무실할 수도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 다른 국가 예를 통해서 보면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과 여지를 좀 두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근데 결국 이제 출산은 여성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이 편안하게 출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뭐 220개 사업을 뭐 지난 15년간 280조를 통해서 썼다 이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대한민국을 결혼과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과감하고 구조적으로 또 계획을 통해서 이 출산하는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네네. 그냥 저출산 고령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들어간 인건비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아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본 계획 및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한번 있습니까? 5가지 정도 되는데 네.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교육이라든지 일과 육아를 병행시킨다든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든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가족 중심의 주거 환경을 지원하겠다라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만큼 출산하는 여성들에게 네. 가슴이 와닿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각 가정마다 이런 뭐 이렇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는 가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가정에 이게 없어서는 안 되고 많이 도움이 되느냐 가사에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한데 예, 큰 도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할 거면 말이죠. 제대로 해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뭔가 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하고 맞습니다. 말이죠. 예. 자 그렇다면 뭐 그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 어디에 있나요? 가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성들이 많이 배워서 또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출산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스웨덴이나 프랑스만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타국가에 비해서 높거든요. 음. 결국은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은 여성들이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예, 예. 여기에 맹점을 둬서 일과 육아가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주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애를 낳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애에 대해서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또 그다음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학원 돌려야 되는 맞습니다. 어디가 네, 네, 있는지도 네. 모르고 뭐 이러면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진짜 아이 낳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 절로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네. 아이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